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애 인권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살아있는 교육은 함께 학교 살이를 같이 하는 장애 교사들이 어, 학교에서 아주 자유롭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초청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교사와 교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제 살아있는 통합교육, 장애 인권교육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장애 교원들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어 그야말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그 진주교대 사건에서 우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런 이미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5천 명의, 전국에서 5천 명에 달하는 이 장애 교원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정말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되는 그런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현재 장애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좀 다 돌아보고 그 개선 방안들을 찾기 위한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장애교원 노동조합 김헌용입니다.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쳐가고 또 살고 있는 마을과 같은 곳입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 교사, 또 교직원, 교육공무직, 조리종무사, 배움터스키미님, 주무관님들 중에 그 어느 누구라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저의 장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판서를 하려면 전자칠판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자칠판은 접근성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때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 차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런 걸림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장벽이 됩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장애인 차별이라는 걸림돌과 장벽을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정책 토론회가 이런 소중한 변화의 초석이 되고 또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이 그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와 다섯 분의 토론으로 구성될 거고요. 장애인 교원의 실태 및 지원 법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 교원들이 학교에서 겪는 주요한 차별 및 고충 유형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김원영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발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중부대학교의 김기룡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교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또 장애인 교원 지원 관련 법규와 정책, 그리고 장애인 교원 지원 체계 구축 방안, 그리고 이제 재원 이 순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약 50여만 명의 교원 중에 장애인 교원은 약 0.91%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인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정도의 전체 숫자로 보면 또 4,6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이와 같은 장애인 교원의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확인하고 장애인 교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교원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 교원의 채용 관련 이슈를 크게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 또 하나는 장애인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 그리고 또 장애인 교원이 교직을 수행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최근의 이제 이슈 또는 문제점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선발 과정에서는 여전히 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이 낮은 고용률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교원을 많이 뽑아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교원 양성 기관의 장애 학생 모집 과정에서부터 그런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진주교대 사건과 같이 입시 차별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장애 학생 모집 인원수 자체가 너무 저조해서 이 인원으로는 지금 장애인 교원의 의무 고용 인원을 달성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 양성 기관의 어떤 장애인 교원 양성에 대한 책무도 높이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규정을 보시면 이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근로 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최근에 이슈입니다. 근로지원인을 실제로 이제 이 장애인 교원이 지원 우선순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근로지원인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아서 이 근로지원인을 원활하게 수급하고 또 이제 또 충분한 어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또 우수한 그 근로지원인을 확보하는 데에서도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균형인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을 위한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위해서 정부가 이사회 친처에서 균형인사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여러 균형인사 기본 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처의 장이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교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교육부 내에 장애인 지원관을 지정하고, 즉 장애인 교원 업무 담당 부서장을 지정해야 됩니다. 현재 장애인 교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사실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좀 교원 정책과장님 오셨지만 교원 정책과 그리고 장애학생 진로평생교육팀 그리고 대외협력과 등에서 나누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장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균형인사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시도교육 청년별로도 장애인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을 제정,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교원만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와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앞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경기와 대전에 있는 그 항목별 조례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도 간 이제 격차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가 수준의 장애인 교원 지원 또는 인사관리 등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개발하고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시도교육청과 어떤 차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장애인 교원의 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편의 제공 측면, 또 하나는 인사관리 측면, 또 하나는 지원체계 측면입니다. 앞으로 바꿔야 될 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또 관련 지침들 이 등을 또 개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통합한 또 별도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도 또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중장기 수업 계획도 함께 만들어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 먼저 이제 개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첫 번째 발제는 개념 정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각각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정책 토론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반영하실 분들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고충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교원이 고충을 얘기했을 때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충이 장애로 인한 것인가?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고 호소를 할 때 그것이 정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이제 관리자들은 이 부분을 회피합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선량한 동기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행위의 주 동기가 장애인
이라면 그것은 장애인 차별이 되는 것이고 다양한 동기를 둘러대더라도 장애인 교원의 본인 입장에서 이것이 장애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확실히 느낀다면 그것은 장애인 차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 차별 사례입니다. 직접적 차별 사례 중에는 상급자, 동료, 학생에 의한 장애인 차별 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 구성원이 상급자나 동료 또는 심지어 자신을 위해 고용된 지원 인력 또는 학생들로부터도 장애인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권력 관계가 장애인이 열악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장애인 차별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차별 유형으로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에 대한 그 괴롭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장애인 교원들은 혼재되어 나타나고 많은 경우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 차별 사례는 인사제도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업무 분장 및 인사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 분장의 결과가 장애인 교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된 것이라면 이건 명백한 인사상의 장애인 차별입니다. 학교 내의 이러한 인사 차별은 결국 인사 평가로 이어집니다. 이런 학교 내 인사 차별뿐 아니라 교육청에서의 인사 관리에서의 차별도 있습니다. 임용이나 전보 시에 생활 근거지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보행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근거지에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들, 그리고 타시도 전출에서의 그 순위가 밀리는 사례 등 이런 것들이 장애인 교원의 업무의 질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의 어떤 삶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당한 편의 미지원에 따른 차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업무 처리나 협의회 및 연수 등에서 의사소통 편의를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무나 수업 실수 등의 정당한 편의를 지원하지 못하는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의 미지원 사례는 출퇴근 이동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교육행정기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한 차별 사례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외부 기관의 그 편의 지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원 인력에 관한 것인데 지원 인력을 강제 전환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접근성 보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K-에듀파이나 나이스에 대한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수업이나 업무가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내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문제입니다. 이렇게 총 10가지의 고충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충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고충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정책 토론을 통해서 이런 그 제도가 좀 하루속히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충북대학교 윤상영 교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발제 장애인 교원 실태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청각장애 교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년여 코로나 기간 중에 특별히 장애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된 청각장애 교원 그리고 청각장애 교원의 경우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청각장애 교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특화된 장애 유형별 특화된 의사소통 지원 방안을 우리 두 번째로 최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마도
EBS 10회 연속,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강민정 의원실과 협력해서 EBS가 장애 교원 10회 연속 보도를 했는데 그때 일익을 담당한 기자분이시죠. 그래서 EBS 우리 금창호 기자님 이 세 분이 토론문을 준비해 주셨고, 이제 어차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토론문을 잘 준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또 참석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의 윤상용입니다. 기존의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만으로는 현재 교수와 교육 행정 및 역량 개발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 교원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데 모아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을 전담하는 거점 조직을 만드는 것이 현재 보편적 분산적 지원 체계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장애인 교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발표자가 이미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리뷰하고 제언했던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현재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법률 체계 내에 장애인 교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이제 구체화하는, 개정하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작년에 좀 수행했던 연구의 좀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교육 분야 장애인 고용 정책의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이제 그 전체 이제 장애인 교원에 관한 뭐 이제 그런 이슈도 다루었지만 유초 중고를 포함한 어떤 특수교육 전반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의 어떤 그런 진입과 그다음에 교원의 어떤 양성, 그다음에 입직, 그다음에 이제 고용의 유지 일기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초등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애인 학생의 학습 역량 및 대학 진로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학생 특별 전형 개성 등 장애인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 기회가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대학의 학습, 생활 및 취업 등 학생 지원 체계에서의 장애 포용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내실화, 장애인 학문 후속 세대 사업 도입, 입직 시 장애인 가산점 확대 등 장애인의 적극적 기회 균등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장애인 우대 및 지원 부문의 양성기관 평가 반영 등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교원의 안정적 직업 생활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을 포함한 교육 분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교육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교육부 조직 개편을 좀 이렇게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8년차 청각장애 교사 최별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청각장애가 특화된 장애 유형이기도 하고 특화된 지원 유형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리가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안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이제는 또 청각장애 교사가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교사도 저와 같이 전화가 어렵고 회의도 참여가 어려워서 인력을 교육청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인력은 이제 시각장애 1급만 지원이 가능하고 청각장애여도 1급이 아니면 지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두 알다시피 청각장애는 1급이 없습니다. 결국 인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겨우 2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장애 등급제가 없어졌고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여전히 이러한 분류가 청각장애 교원의 편의 지원 기준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저처럼 음성 언어로 소통하는 사람이 88%입니다. 이 88%가 경증으로 보여지겠지만 그 안에는 중증과 경증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증이라고 해서 수혈을 찐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경증이라고 해서 구혈을 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통 수단은 어떤 청력 정도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배경이라든지 개인의 가치관 아니면 언어 치료 정도 등등에 따라 그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증 경증으로만 편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잘 들리는 청각장애 교환이라고 해서 불청기나 인공아우가 안경처럼 끼는 순간 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들의 이유들로 인해서 청각장애 내에서도 개인 내차 그러니까 개인 내차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교육청은 경증에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기도 했고, 공단에서는 법적으로 중증에게만 인력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증 청각장애 교원도 지원을 잘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근로지원이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기도 하고,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비해서 눈통사나 추통사 등의 전문적인 인력을 구하기 힘든데 근로지원이나 처우가 매우 낮아서 근로지원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증이 유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은 공단의 보조공학기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각장애 교원에게 가장 도움되는 보조공학기기는 보청기 인공아우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보조공학기기가 보청기 인공아우보다 얼마나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물론 자동 자막을 제공해주는 기기가 있긴 합니다만 업무 환경에서 보면 1대1의 그러니까 1대1 대화보다는 다수와의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고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기는 크게 도움이 될까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증은 인력, 경증은 보조공학기기 이런 공식을 껴야 된다는 겁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터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고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 학부모가 그 청각장애 교사 장애를 차별을 하고 수시로 이제 무시하고 괴롭힌다든지, 그리고 또는 이제 대부분의 청각장애 교사는 연수 및 회의에서 정보 접근성이 확보가 되지가 않아서 정보에 뒤처져서 학교에서 매번 매번 챙겨줘야 되는 존재로 인지된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고충이 비일비재합니다. 적절한 지원 없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환경에서 누가 건강하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가 편의 지원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업무 능력에는 당연히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런 청각장애 교사의 존재를 나이에 비해 능력이 없고 사회 부적응적이고 또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동안 교육부는 그 당사자와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관련 실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도 없습니다. 또한 최근 강원도 교육청의 청각장애 교사 사건을 보면 학생이 교사를 장애차별적으로 명백히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이 아닌 공무방으로만 처리하여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 지원은 학생 때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는 평생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편의 지원도 평생 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 편의 지원이 시간이 흐를수록 편의 지원의 질이 높아져야 하고 선택의 범위도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편의 지원 방안으로 2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통역 지원센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의 소속 교육청에서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시간제 문자 통역을 받고 있는데요. 인력으로부터 하루 종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만 받고 싶어하는 청각장애 교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버거운 것이 있다면 문자 통역자를 구하는 것부터 이제 돈을 드리는 것까지 모두 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속기와 문자 통역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문자 통역을 받고 있지만 그 편의 지원을 꺼려하신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신의 말을 쉬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각장애 이해 교육뿐만이 아니라 청각장애 편의 지원에 대한 이해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풀 관리, 청각장애 편의 지원 등 인력풀 관리, 청각장애 편의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장애 이해 교육, 행정적인 업무 처리 등 청각장애 편의 지원을 관리하는 특력지원센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제안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최대 10년까지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편의에는 전문증이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이 전문증에는 그에 따른 처우가 수반되어야 하고 저희는 그 전문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과 교육청에서 해소하기가 어려웠던 전문점과 그에 걸맞는 처우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 기관이 모두 확보되는 대안입니다. 당사자로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EBS의 금창호 기자입니다. 저는 일단 제목을 장애교원 업무환경 개선 전문 담당 기구 구성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거를 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목도 이렇게 뽑아놓고 가장 먼저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라는 건 앞에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고 중부대 김기룡 교수님께서도 이제 발제문에 넣어주셔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취재하면서 느꼈던 이 장애교원 업무환경 개선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장애교원 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이런 교육 본연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준 것들이 결국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였고 그리고 또 이제 업무환경 개선을 한다면은 이제 시도교육청이 지금 가장 낮은 그 장애인 고용률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 고용률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 이렇게 크게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환경이 마련되면 이제 장애인이 직업으로서 당연히 교원을 선택할 유인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의 모 학교, 모 특수학교 취재하면서 들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이 장애 학생들이 교사 선호도가 가장 높다 직업 선택으로서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타 직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다라는 게 가장 좀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는 거는 아무래도 장애인이 교사가 되기까지 또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직업을 포기할 만큼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장애교원들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또 수업을 듣고 임용시험을 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각 단계마다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게 다반사인데요. 이런 장애교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또 입직 문턱을 낮추면은 자연히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는 사실 김원용 위원장님이나 최배 선생님께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 등 제가 또 사범대학까지 행정기관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먼저는 아까 실태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실태조사가 좀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장애교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지원을 하려면 당연히 상황 파악이 먼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몇 명의 이제 장애교원이 있는지, 장애교원별로 좀 어떤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교육부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나 이제 교육통계연보 같은 이런 정례 조사에 장애교원과 관련된 현황 파악을 좀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걸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고민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규 유입교사 현황 파악과 이제 법령 개정은 과연 필요가 없는지 또 교원 임용 후에 장애를 갖게 된 그러니까 사후에 장애를 갖게 된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합격 현황과 지원 현황과 연계하면은 이 지원자가 어떤 그 시험 과정에서 어떤 장애 유형으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와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좀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게 연례적으로 하려면은 교육부에서 저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요거의 개정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 개정 사항은 없는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파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교육청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좀 장애가 갖고 있는 걸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좀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애를 드러낼 수 있게 그리고 현황 조사에 좀 응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좀 홍보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교육부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두 번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부재인데요. 그 발제문 가운데 이제 장애인 교원 정책 담당 부서가 없다는 문제 인식에 상당히 크게 좀 공감을 했습니다. 장애 교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또 권리를 보장을 하려면은 부처 간 그리고 또 부서 간의 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율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작년에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 환경 이제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 교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이 존재가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장애 교원 부족 문제가 단순히 이제 초중등 그 문제가 단순히 이제 대학 입시에 한정된 게 아니라 초중등 교육 과정부터 대학 입시 또 대학 교육 과정 또 임용 시험 그리고 또 임용 후의 업무 환경까지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그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나타난 복잡한 문제라는 거를 작년에 좀 많이 느껴서요. 이런 컨트롤 타워가 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만약에 현재 부재하다면은 사실 장교조 아니면 장애인 교원들과의 이런 협의 채널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좀 부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 단체 교섭 요거 제가 가장 최근에까지 들었을 때는 단체 교섭이 아직 이제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제든 정책적 채널을 열 수 있다라는 이 조항, 그러니까 요청하거나 필요할 시에 언제든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단체 교섭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면은 그나마 이제 장애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제 교육 당국 그리고 행정 당국에 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좀 마련이 잘 되지 않을까,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한 접근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발제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이제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취재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하지 않다. 무조건 이것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기기 지원만으로 아니면은 학교의 구조가 조금만 바뀌어도 지원 인력의 도움 없이 충분히 그 몫을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학교들의 구조를 한꺼번에 좀 바꾸기 힘드니까 저는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정 사업에 좀 요것들에 같이 고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학교를 큰 틀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바꾸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이제 18조 원을 투입해서 2,835개 동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때 이때 이제 구성원들 특히 장애 교원들이나 아니면은 장애 학생들 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건물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데 요거부터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업무 환경과는 마지막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업무 환경 개선과 근데 이제 취재하면서 조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사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임용 시험에 많이 응시를 하지 않으셔서 이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이제 시도교육청에 전화를 드렸을 때는 대학에서 장애 학생들을 많이 뽑지 않아서 임용 시험 자체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더 채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모 국립대 사범대학에서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얘기가 우리는 아직 장애 학생들을 가르칠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 전형을 개설을 할 수가 없고 이거에 맞춰서 학생들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쩔 수 없다는 인식들이 결국 이런 장애인들이 교원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큰 벽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 교원들의 담당 부서,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설치하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장애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사를 꿈꾸고 있는 초중등 단계의 장애 학생들을 교원으로 어떻게 좀 무사히 길러낼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교원정책과에서 와주셨는데 사실 다른 과들도 좀 복합적으로 같이 그 여기 언급됐던 교원양성 연수과나 이제 다른 과 외에도 이제 뭐 대입정책과 아니면은 뭐 고등교육정책실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좀 연계된 곳들이라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그 장애 교원의 업무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좀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장애 교원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애 학생들을 조금 더 대학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범대에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는지, 초중등 교육 과정부터 대학 입시 과정, 그리고 또 대학 교원대학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좀 기를 수 있는지까지 모든 부서가 좀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 2분, 또 토론자 5분,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장애인 고용공단의 2분, 그리고 강민정 의원실에서 이것을 기획했기 때문에 강민정 의원실의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장애인 교원 업무 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